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요. 트럼프 시대 중국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 이대로 이렇게 쇠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깊이 있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의 3중 전회가 개막한 걸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늦춰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3중 전회가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중전 회의 전에 먼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중국의 공산당이 당원이 몇 명일까요? 글쎄요. 9,919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당대회 시도 때도 없이 하지만 9,900만 명이 당대회 함부로 못하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뭐 9,900만 명 다 못 모이니까 그 중에서 205명 이 사람들을 대표로 뽑는데 그걸 중앙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년에 7번 회의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회의가 바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세 번째 회의. 그래서 삼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7번 회의하는 중에서 2회 회의는 인사에 관한 겁니다. 주석을 뽑거나 총리를 뽑거나 하는 건데 이 삼중전은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 요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중전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원래는 요것은 이제 5년마다 한 번 하는 이제 2자하고 예를 들면 7자가 중권 전당대회 2022년, 2027년, 뭐 2012년, 뭐 2017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023년에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딜레이하고 2024년에 이거 지금 시작 1년 지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지각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인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1년 지각한 그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회의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네요. 근데 그 앞서 가지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고민이 깊다 이런 기사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2분기에 4.7%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걱정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제 삼중전회 같은 회의에서 이거를 턴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책을 막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은 성장률 높게 나오면 버블이고 낮게 나오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가는데, 먼저 한번 연초에 전 세계 IB들이 중국 경제 성장 몇 퍼센트를 예측을 했냐 보면요. 골드만삭스, OECD, IMF, 월드뱅크, 한국은행 다가 4.4에서 4.8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차트 화면에 나오는데 그러면 4.7이면 이거 너무 높게 나온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방 세계는 낮게 했고, 이제 컨센서스가 5.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것은 1사분기에 5.3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높여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국 기준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5% 하겠다고 그러는데 1사분기에 5.3, 2사분기에 4.7, 평균은 5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하반기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상반기를 좀 높게 하면 하반기 낮춰야 되는데 상반기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위기가 아니냐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IMF가 예측을 했지만 한국도 뭐 2.6%, 미국도 뭐 2%, 뭐 유럽은 그보다 낮고, 그런데 4.7이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차트 준비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지금 그 명목 성장률하고 이제 실질 성장률하고를 그려보면 요게 지금 6분기째 마이너스가 나와요. 중국 분기별 GDP 요걸 그렇죠. 보면 되죠. 네, 분기별 GDP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중국 경제 30년 중 5번째 경제 위기, 그거 보여주시면 요건 이제 분기별 GDP고요. 그리고 다음엔 중국 경제 30년 중 5번의 경제 위기. 뭐 요것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디플레의 느낌이 강한 것이 1998년에 보면은 제가 파랗게 칠해놓은 것은 물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2, 3, 4, 5, 6, 7 해가지고 6분기가 내리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디플레 느낌이 있다는 건데, 이제 1998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 때 보면은 이제 7분기째 요게 턴을 해요. 7분기째. 그래서 이제 8분기째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서고,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보면은 사실은 뭐 IMF보다도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게 이제 GDP 평활 지수가 요게 6분기째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차트에 나오는 이제 파란색 점선이 98년이고 빨간색이 지금 2024년인데 그 마이너스 폭이 과거보다 굉장히 얕아요. 98년이면 우리 IMF 금융위기 때, 그렇죠. 아시아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그때는 뭐 상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죠. 어려웠을 때고 지금 그때만큼 아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뭐 주가 심리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7분기, 8분기 정도 되면은 이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아까 말씀하신 4.7이라는 게 가장 중국으로서는 아마 어두운 타이밍, 새벽 오기 바로 직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면 사실 테이크오프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테이크오프보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소위 말하는 햇빛이 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 모멘텀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삼중 전후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그 모멘텀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볼 굉장히 좀 중요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삼중전은 그 5년 단위의 경제 큰 빅픽처를 그리는 청사진을 내는 것이지 한 해의 경제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삼중전에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정도 소위 말하는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성장률이 4.7, 뭐 5%보다 낮게 나온 그것에 대해서는 7월 말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00만 명 중에서 205명 뽑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지만 그래갖고는 뭐 나를 운영을 못하니까 매달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명을 뽑아가지고 매달 회의하는 것이 정치국회입니다. 요걸 1년에 한 12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때 4월달, 7월달, 12월달에 뭐를 하냐 그러면 1분기 상반기 경제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전략을 논하는 것이 7월달 정치국회예요. 보통 7월 말쯤에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아마 경기 대책은 7월 말에 하는 정치국회의 7월 회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번 그 삼중전 회의는 앞으로 5년의 그림에서 크게 봐서는 한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굉장히 뭐 2020년 이후로 경제정책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삼중전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할래? 그래 구체적으로 신질 생산력을 높이겠다. 뭐 도대체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2018년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을 하면서 중국이 과거에는 정책을 한 번 내면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씩의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미국이 제재하고 규제하는 이제 수단으로 걸리는 바람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준비를 하지만 밖으로 낼 때는 뭐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두 가지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래 하는 이제 기술 혁신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 요걸 개발하겠다. 이게 하나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내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그 중국의 소비의 GDP 기여도가 한 65%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수출 뭐 이건 문제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경기 부양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경기 부양이 안 될 때 뭐 정부가 손을 쓰죠 어느 나라든. 근데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세수를 갈라가지는 비율이 중앙이 7, 지방이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한 3년 동안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지방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돈을 너무 써서 곳간이 빈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아마 그 재정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가 7을 가져간 이제 세수를 이걸 6대4나 5대5로 지방정부한테 돈을 주는 이런 세제계획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중요한 이제 세수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서 이제 지방 재정을 썼던 거죠. 근데 뭐 땅을 원정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아마 세제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 아마도 우리처럼 중국은 재산세가 없어요. 보유세가.
네. 그거를 아마 이제 도입할 가능성. 보유세 도입 가능성.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세제 쪽에서 재정하고 부동산의 어떤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 수입의 강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하는 민간 대신 그런 형태의 소비 지출 정책, 아마 그런 크게 봐서 한 그 두 가지가 좀 주목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3중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회의를 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 3자하고 이제 8자 두 번이 들어가는 이제 13년, 23년 뭐 이럴 때 2003년 이때 삼중전을 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한다. 또는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도입한다. 네네. 또 예를 들면 한 자녀 정책으로 간다. 요게 다 이제 13년, 2003년, 2013년 뭐 이런 3자 들어가는 해에 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아마 그런 이제 경제 정책에서 큰 획을 긋는 이제 정책이 나올 건데 그 대신 그것은 아마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기술 혁신하고 재정 개혁을 통한 이제 그 경제 구조 변화 그걸 할 것 같아요. 보유세를 도입하고 재정 개혁을 해서 이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굉장히 큰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숙제가 많은데 해결을 우리도 한참 동안 못 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삼중 전후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그렇게 그렇죠. 중국은 뭐 이게 야당이었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는 도시화율이 한 66%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중국의 소득 수준이 뭐 13,000달러,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2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수에 엄청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밑으로 먹었을 때 이게 재정 수입에 큰 영향을 줘버리고 거꾸로 또 이제 재정을 늘리려면 땅을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오히려 토지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조금 원천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서방 세계처럼 이게 이제 재산세를 도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이제 수입을 늘리는 아마 그런 쪽으로 조세 정책의 전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한 데 이어서 재산세, 보유세를 도입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같은 자본주의로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되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에 중국도 입으로는 무슨 뭐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하고 똑같아서 한번 먹고 나면 계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이지 그걸 이제 끊을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은 입으로는 뭐 공유경제 사회주의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시스템 중에서 강점을 갖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이제 흡수하고 그 대신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데코레이션은 사회주의 용어로 포장을 하는 이제 껍데기만 이제 사회주의 안에 내부는 들여다보면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종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큰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이제 또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피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또 높아졌다고 예측하는 전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기술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중국도 압박이 더 기술 규제라든지 이런 압박이 더 세질 거라는 예상하에서 이 큰 방향을 좀 다시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트럼프의 얘기가 새로운 거냐 그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뭐 미국의 대통령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대통령 하려면 총도 맞아야 되는. 근데 보면 미국도 이게 1834년인가 5년인가부터 보면 한 10차례 총격이 있었더라고요. 대통령이 총 맞은 게. 근데 그 중에서 총격 사건이 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대선에서는 이기는 확률이 67%예요. 그래서 트럼프 재선 확률이 5대5에서 지금 67%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 베팅 사이트에서 다 그렇게.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것은 베팅 사이트에서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비슷하게 제가 아마 차트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그게 제너럴 일렉션. 이걸 보면은 그 계속 안 올라서 빨간 색깔이 트럼프인데요.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바이든이 살짝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총격 이후에 지금 어제까지 상황이고.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그 배팅 사이트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저게 확 올라가는데 언제부터 올라갔냐 그러면 6월 27일 TV 토론했을 때 이미 확 꺾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총격 때문에 더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이제 않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 트럼프의 정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노은 팩터인데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미국도 주가 빠져야 되고 중국은 주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주가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확실성의 해소. 이제 어서턴티가 확실하게 갔다고 보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트럼프가 될 걸로 본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아이러니컬한데요.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복관세 60%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18년에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전쟁을 해봤어요. 25% 보복관세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이 죽었냐 그러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전쟁에서는 중국은 100%를 때리든 50%를 때리든 이건 견딜만하다. 요런 이제 그 시그널이 이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보복관세 문제도 안을 좀 들여다보면 약간 엉터리인 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 때 25%를 때렸고 바이든이 트럼프가 공약으로 60%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바이든은 50에서 100%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얼마 때려야 되나 앞으로 60% 때려서는 감동이 없으면 한 200% 때려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안을 놓고 보면 지금 바이든의 정책도 조금 웃기는 것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제 100% 50%를 때리는 건데 문제는 전기차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없는데 그 때리는 건 뭐냐 이것은 러스트벨트의 표심잡기의 쇼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60% 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나는 애플 효과입니다. 애플이요? 그렇죠. 미국의 시가총액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애플이 아직도 여전히 90%의 아이패드, 아이팟,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입니다.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게 두 개가 끊어졌을 때 중국이 무지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하겠지만 문제는 그 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세 60%를 때리는 순간 애플하고 월마트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게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미국의 가처분 소득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역 뭐 60%, 100% 때리는 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이지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좀 다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언어는 이건 뭐 표에 도움되면 무슨 말이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의 집권으로 무역전쟁에 이제 재시동은 걸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기술전쟁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 원래 반도체 제재가 우리는 바이든의 전매 특허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웨이 반도체를 제재한 것이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기술 제재 지적 소유권의 원소유자는 트럼프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전쟁의 재점화, 기술전쟁의 강화, 그리고 그 두 가지만 갖고 충분하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했던 걸 절대 그대로 쓰지 않을 거고 플러스 1 하나 더 해가지고 나 이런 거 했어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금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전쟁의 재점화, 그 다음에 기술전쟁의 가속화를 하면서 바이든이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하나 금융전쟁도 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융 쪽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미국의 전략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 조르고 그리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것이 이게 지금 미국의 뭐 트럼프 새 정부 들어선다고 하면 전략이 될 거 아닌가 싶고 그렇게 이제 보는 또 하나 이제 그 논문은 1985년에 일본이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했죠. 민주전쟁을. 그때 일본이 왜 죽었냐 그러면 바로 엔다카, 프라자 합의 때문에 환율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하고의 무역협상에서 부대표가 누구였냐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어요. 근데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그게 미국의 협상 대표가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죠. 그렇죠. 이번에 또 트럼프 측근으로 계속 나오는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점은 1980년대 4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이 여전히 재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뭐 50대만 돼도 다 이제 잘라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로트라이타이저가 다시 이제 재임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중국에서 금융의 칼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을 손을 댄다면 금융 전쟁을 건다고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융시장 개방이죠. 자본시장 개방. 네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중국을 멸망시키거나 없애야 되냐, 아니면 일본처럼 바보 만들어가지고 이게 머슴으로 계속 부리는 게 유리하냐,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게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에 대항할 수 없이 이제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일본이 최근 30년 동안 해봤던 이유가 바로 금융에서 발다리 잘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뭐 그걸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술을 조금 더 목을 재면서 이 자본시장 쪽, 금융시장 쪽을 열라고 압박을 하고, 대신 기술을 조금 열어주면서 이걸 확 열게 만드는 막 그런 구조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은 사실은 이게 세계의 그 미국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14억 인민들의 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500억 불, 2천억 불을 더 사준다는 것은 중국의 자존심의 문제, 14억 인민들의 눈이 무섭지만 금융시장을 열어서 거기서 미국이 자본에 들어와서 한 2천억 불 시세 차익 내가는 거, 이거는 뭐 아주 스무드하게, 우아하게 이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중국 자체도 보면 지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본시장을 키워서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한 4년 동안의 주가 하락, 자본시장의 침체 때문에 외생적인 충격 없이 이것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보면 하나는 실리, 하나는 실리 플러스 명분이 여기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금융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분을 어떻게든 조금 더 취하고 바이든보다 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국내 금융시장, 금융산업을 좀 더 키우는 마중물, 매기 효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기술 거죠. 압박을 이걸 조금 더 풀게 만들고 대신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반대급부로 자기네들로서는 자기네 힘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매기를 한 마리 갖고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왜 내수 경기가 나쁘냐고 그럴 때, 최근 1년간을 보면 중국의 은행 예금이 한 30조 위안 정도 더 늘어났어요. 30조면 GDP의 4분의 1입니다. 이 돈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주식, 부동산이 나쁜 이유가 그거고 소비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이 돈을 자본시장으로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뭐 자본시장 시가총액이 한 7, 80조인데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뭐 시총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휙 올라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본시장 발전이 중국 입장에서도,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금융 문제죠. 부채 때문에 망한다, 부채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미국이 굉장히 좋은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시안 국가들이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제 부채를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미국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증자를 통해 가지고 공적 자금 넣어서 주가 올려 가지고 해결했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시에서 자금 조달을 통한 자본을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 전략을 쓰고 싶은 거죠. 그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블룸버그하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던 반도체 지원법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칩스법 IRA 관련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자세히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만 TSMC 같은 데 돈을 막 퍼주고 있는데 그 돈 그렇게 줘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와봤자 외국 기업들은 다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그 반도체 지원법 같은 거 이거 다시 후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대만을 압박하면서 무기 팔려고 하는 거죠. 양안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긴장 관계로 가져갔을 때 미국이 이미 대만한테 무기를 한 900억 불어치 팔았어요. 근데 더 긴장을 시키면은 대만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기를 사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는 이것은 미국에 보내고 싶어 보낸 것이 아니라 반도체는 철저한 365일 24시간 상교대 산업이기 때문에 인당 소득 9만 달러의 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무기로서의 반도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시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대만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압박,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급으로 도랑치고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게 만드는 장사 속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대만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가져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준 거라고 봐야죠. 아, 오히려 미국에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제이디 벤스가 또 화제더라고요. 부통령 후보 지명했는데 뭐 39살이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흑수저 출신이고 또 그 오하이오주의 그 러스트벨트 출신이라서 그동안 미국의 바이든이 대변하지 못했더니 백인 노동자들 정서를 대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고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하고 하는 강경 외교 노선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국하고는 어떻게 풀릴까,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권력자도 넘버 투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통령을 선택한 걸 보면 미국 선거에 적나라하게 단면을 보여. AIR, AG, 인디아, 그리고 러스트벨트. AG? 그래서 트럼프의 딱 절반 되는 나이거든요. 네. 80, 40. 그러네요. 그래서 뭐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40, 80은 40의 새로운 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도 사실은 거기에 걸릴 수가 있지만 거기에 자기 나이에 딱 절반 되는 둘째 아들의 친구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에이즈에 관한 문제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해리스 인도계를 썼잖아요. 근데 이쪽도 부인이 이제 인도계이기 때문에 인도 쪽에 대한 이제 전략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러스트벨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러스트벨트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선거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스윙 보터들이 전부 거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왜 100% 보복해서 때리냐면 러스트벨트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벤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러스트벨트 출신이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에 딱 맞는 사람을 골랐고, 그래서 그게 보면 역시 그 트럼프의 촉, 그 트렌드를 잃은 눈, 이건 너무너무 예리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대만에 관한 얘기든 또 중국에 관한 얘기들은 트럼프의 지금까지 왔던 얘기하고 단 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리틀 트럼프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해리스도 그랬지만 뭐 스타가 됐을 땐 난리쳤지만 해리스가 최근 4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넘버 2를 안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지금 부통령을 키울 거냐, 그건 아니고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표심 얻기에 가장 좋은 사람 정도로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자기하고 정반대되는 부통령을 얻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협일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얻었다는 것은 요것은 이제 말 잘 듣는 넘버 2지 이 트럼프의 생각에 새로운 플러스 1을 더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여서 그 중요성은 아마 가십성으로 또는 이제 성공 스토리는 의미가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정말 결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이제 남다른 생각, 뭐 남들이 생각하지만 1%를 줘가지고 이걸로 중국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연륜이나 또 생각을 놓고 보면 좀 거기는 2%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건 또 완전히 우리 시장 이야기입니다만, 아침에 또 인터뷰하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는 뭐 대선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또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난리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하면 안 되고 자기는 하겠다. 그래서 언제 할래 그럴 때 나는 파월 안 자를게 2028년까지. 그 얘기는 파월 보고 바이든 편 드지 말라는 얘기를 사실 한 거고요. 그러나 금리 결정은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FRB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쇼맨십일 수 있고, 근데 금리는 고용하고 CPI를 보고 하는 것이지 뭐 대통령이 누가 될까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의 경기는 슬로우다운 하고 있고 고용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도 9월에 금리 인하는 뭐 예정대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대신 이제 내년 갔을 때 이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 있냐는 건 정말 바이든 말대로 재정 지출 확 늘려버리고 뭐 감세해버리고 나면 트럼프 말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금리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 게 그렇죠. 예상이 되니까 FRB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고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바꿨다고 그러면 파월은 이제 정말 금융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대통령의 뭐 DOG 같은
이제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파월의 경우는 아마 그런 선택을 하는 하수는 아닐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러면 뭐 FRB는 예정대로 갈 거고 트럼프 얘기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칩스법 가지고 시비 건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칩스법 보조금 이거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약속 받았잖아요. 몇 조 원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거 되돌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또 막 등장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은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550억 불 중에서 실제로 설비 투자하는 비용은 390억 불인가 정해졌고 이미 이제 인텔하고 네 군데 회사한테 준 돈이 거의 다 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준 돈을 다시 뺏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칩스법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제재 규제는 이건 원조가 트럼프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더 강화시킨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반도체인데 그거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거꾸로 가는 것은 이것은 자살행위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트럼프가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이제 49%. 네. 그래서 지금 칩스법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1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마 칩스법을 완화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 플러스 1이 아마 금융하고 빠뜨를 치면서 기술을 조금 뭐 제재를 완화하는 뭐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요. 진짜 트럼프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대로 소득세까지 폐지하는 정도로 감세를 하고 그렇지만 재정은 또 늘리겠다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언사나 뭐 공약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은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연임만 가능하지 3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트럼프는 한 번 했기 때문에 4년밖에 못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항상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2년 지나면. 근데 미국의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때는 양당을 다 여당한테 몰아주지만 중간 선거 때는 필연적으로 머스트로 보면 상하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야당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처럼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하면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2년 정도의 수명 그 이후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뭐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미국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제도의 어떤 제한 때문에 한계 때문에 아마 우려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가벼울 가능성 이제 그럴 수가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전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불안하다가요. 제가 말씀하신 거 지금까지 어설프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금융을 들고 나와서 금융시장 개방을 시키는 걸로 트럼프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럼 중국은 적절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기술과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대타협을 내용적인 대타협이죠. 겉으로는 막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미중 관계는 그렇고 대만은 지금 뭐 대만에서 돈 더 내라 뭐 대만에서 뭐 이 대만 보호 안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진 않고 대만의 반도체 생산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본다. 대만 관계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칩스법 포함해서 반도체 지원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그렇습니다. 대만한테는 대신 반도체는 주는 대신에 무기를 계속 팔아먹는 그렇죠. 돈 내놔라. 네네네. 이제 이건 올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중국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국이 그런 트럼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아마 지금 50% 100% 보관세 때린다 그러면 중국의 큰 전략은 무역에서는 이제 US 트레이드 제로. 네. 이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이제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브로킹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US 테크 프리 그래서 제로 플러스 프리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우리한테는 제로 전략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이 늘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를 받지만 반대로 US 테크 프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중국의 국산화를 얘기를 해요. 기술 국산화. 거기 최대 패자는 한국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중국의 이제 중간재 기술 또 반도체 기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산화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 전체 시장의 30% 40%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는 굿뉴스 배드뉴스가 같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국이 그 프리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제로 플러스 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두 개의 다른 대륙처럼 다른 시장처럼 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선택이라고 하면 세계는 아마 뭐 중국이 일국양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마 세계는 앞으로 이 트럼프 이후에 세상은 일국양제 한 개의 지구의 두 개의 시스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이제이션, 차이나 스탠다드, AS하고 CS로 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걸로 갈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물건 팔려고 하면 두 개의 기준을 다 맞춰야 되는 CS하고 AS,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는 그 기술 개발 부담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우리한테는 어쨌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병서 소장님하고요. 트럼프 시대에 이 중국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파봤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 4.7%가 이게 위기라고 호들갑 떠는 것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트럼프 시대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릴 텐데요. 이원재 끝내줄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내일도 오셔서 같이 라이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